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칼 발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발트 이렇게 있고, 이제 발트 이렇게, 바르트 이렇게. 서철원 박사님이나 문병호 교수님은 발트 이렇게 쓰고, 이제 통합 측에서는 바르트 이렇게 쓰고, 저도 논문 쓸 때는 발트라고 썼는데 이제 지금은 바르트라고 씁니다. 참고적으로 칼빈하고 칼뱅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라고 하면 칼뱅도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트라고 하면은 검색이, 바르트라 했을 때 이 발트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색에 올리기 위해서 이 발트라는 말을 포기하고 바르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신문에 매주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시작을 해요. 파편적으로 옛날에 찍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칼 바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바람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학자는 20세기에 한 명을 꼽으라면 칼 바르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3명을 뽑으라면 칼 바르트하고 불트만하고 틸리키를 뽑는다고 합니다. 4명을 뽑으라 한다면 칼 바르트와 불트만과 틸리키와 로마계 신학자 칼 라너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명의 신학자를 현대 신학자로 분류하고,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 사유를 하는 그러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칼 바르트가 저의 리딩 파트너인데, 그 신학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을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지금 신대원 때부터 이제 박사과정, 박사 후 지금 계속 그 신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칼 바르트 비평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느낌에 이 논문을 쓰면 나는 그 인생에서 빛을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칼 바르트를 싫어하는 연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칼 바르트 신학을 삼위일체가 없다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칼 바르트 신학에 정확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연구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칼 바르트를 우호적으로 보거나 중립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칼 바르트를 이제 비우호적으로 보는 연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가지고 학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칼 바르트가 목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칼빈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 논문을 끝나면 칼 바르트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미나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르틀 세미나 가면은 저는 논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칼 바르트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기독교가 사라진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한 논문 발표를 몇 번씩 했고, 그래도 왜 칼 바르트를 다시 내가 급하게 썼던 그 박사 논문을 다시 이렇게 반출을 해야 될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불편한 마음, 목회에 비효율적이고, 또 시장에서도 비효율적인 그러한 칼 바르트의 사유 체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약간의 딜레마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칼 바르트의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단어 하나씩을 다 찾아서, 그때는 이제 다음 M8이라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이트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글이 많이 약했다고 보거든요. 2007년도, 2006년도에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구글을 많이 검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구글을 잘 했다면 훨씬 논문을 쉽게 썼을 건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때만 해도 디지털 논문이 좀 상용화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찾으러 가면 그 도서관에 가서 카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한참 선배 연구자들은 아예 국회 도서관에 살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디지털 문서가 좋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집에서 검색해서 출력까지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검색하고 연구하기가, 크로스 체킹하기가 매우 좋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좀 외람되지만 그 표절 문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금방 좀 보일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논문을 보면 똑같은 논문도 저도 몇 권 봤어요. 그래서 좀 심하다는 논문들이죠.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산배인데 그 덤프라 하거든요. 카피라 하지 않고 덤프라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옮겨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계에서 어떤 논문 해프닝 보면은 그건 그 이전 2000년대 이전의 논문들, 그 카피킬이 나오기 이전의 논문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풍토가.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명예적인 논문이 있고 학술적인 논문이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명예적인 논문은 그냥 릴렉스하게 가지만, 학술적인 논문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기 논문의 성격이 명예적인지 학술적인지 이런 걸 알면 되죠. 그래서 박사도 학술적이지만 명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칼 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데, 어느 날 보성에 그 목사님이 방문을 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뵈러 한번 갔어요. 그분이 성경을 완파하신 연구자 중에 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성경을 완파하신 연구자들이 몇 분 계시죠. 유도순 목사님이나 또 산청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근데 이분도 이제 박용기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완파하셨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러 한번 이제 참석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강의 후에 이제 식사 후에 담소를 나누면서 서철원 교수님 밑에도 공부를 했더니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보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칼 발트 비평으로 학위를 썼다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신문에 그 비평글을 올릴 수 있냐 그래서 저야 뭐 박사를 딴 죄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 신문은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꾸준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1-2권을 쓰고 있다가 제가 다시 1-1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약간 스피드 있게 진행을 했었어요. 주마 간사보다는 좀 덜 느리지만 좀 스피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섹션 16, 17 가고 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왔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칼 발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만심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우리들이 칼 발트 연구자들이 칼 발트 교회 교육학 13권을 다 번역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도 사서 보시고 저의 영상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신학할 것이고 칼 발트의 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다면 이제 우리들이 정말 기독교 신학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희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현대신학도 강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현대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 가장 저한테 큰 문제점은 현대신학을 그 신대원 마지막 커리큘럼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이 필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총실에서 배울 때는 변증학이 1학기에 배웠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과 네덜란드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변증학을 마지막에 네덜란드는, 미국은 초입에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은 초입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미국 교회는 전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초입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풍을 따랐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반틸 교수님이나 이러한 교수님들은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시급성을 이미 반틸 박사님 같은 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은 노방전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도의 기본이 변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입에 놓는 것이고, 원리적으로는 모든 신학을 알아야 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전통에는 초입에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희신학과 교수님들이 노방전도를 하거나 강조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있었던 조희신학과 교수님들은 노방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전도활동을 했던. 그만큼 이 조희신학에서 중요한 복음 전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학문적으로 하면 그게 변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배치도 있고, 그래서 이 현대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탠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웠던 스탠스를
잡은 사람이 현대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3년 동안 자기 스탠스를 세운 학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웠다 하면 이제 임시 스탠스를 세우는 것이죠. 저는 그 임시 스탠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임시 그를 세워서 저 교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좀 부족하고 아니구나, 저 교수님은 가겠다, 이 교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임시를 세우는 그러한 수준만 되어도 좋겠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저는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총신신대원에서 어떠한 교수님이 인기가 있을까요? 정통신학을 하는 교수님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포용적인 교수님이 인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때도 그랬고 포용적인 교수님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포용적이라는 건 뭐예요? 스탠스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탠스를 확고히 교리에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스탠스를 교리에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교리를 알아야만이 현대신학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다 놓고 현대신학을 평가할 것입니까? 그 비교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교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유동적이니까. 현대신학은 하나의 객체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평가하는 대상이 뭐예요? 성경입니까? 성경은 신천지도 자기가 성경의 제1인자로 하는데 성경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표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세우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세우면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존 오웬, 지금 우리 루터 칼빈 신학회를 이제 논문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고 이제 존 오웬의 글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존 오웬 책을 번역해서 번역을 했죠. 성경 신학을. 거기에 오웬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언어 개념입니다. 언어의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그것을 첫 번째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1600년대에도 언어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것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언어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서 얼마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 언어 개념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학문 능력이거든요. 네 말은 너무 좋다, 박수 쳐주고, 네 말은 좋다, 박수 쳐주고,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저 사람은 A를 전했는데 B로 알아듣고 B 좋아, 박수, 칭찬, 너는 정말 B 말 잘했어, 그렇게 하니까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B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A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죠.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인적인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의 가장 안 좋은 것은 대중 선동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상가적 정치인들은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 신념에 근거해서 대중을 설득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신념의 대립이 된다면 우리들의 그 의식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들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신학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신학이 정치처럼 선동이나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학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양심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은 매우 엄밀하고 또 신중해야 할 그러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20세기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김세윤 교수님의 신학을 비평하는 논문도 쓰고 책도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평가가 재밌는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야, 너가 김세윤하고 학문적 레벨이 맞냐 이러한 평가예요. 김세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학문적 레벨이 맞겠습니까? 그분은 20세기 100등 안에 드는 사람이고 저는 총신대학교에서도 순위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연구자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김세윤 교수 신학을 비평하면 안 됩니까? 비평해도 되죠. 레벨이 맞기 때문에 비평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 저는 김세윤 교수보다 더 탁월한 칼 발트를 비평한 사람이잖아요. 칼 발트와 김세윤을 비교하면은 김세윤 교수님이야 칼 발트보다 못하다면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1등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죠. 그러한 칼 발트를 비평한 사람이 김세윤 교수님을 비평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비평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칼 발트하고 마르틴 루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탁월할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탁월하다고 봐야 되죠. 그럼 칼 발트는 국가 종교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국가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위협이 비교가 됩니까? 마르틴 루터는 세계 역사 인물에 다 들어가요. 칼 발트는 기독교에서만 유능한 천재예요. 마르틴 루터는 세계 역사를 바꾼 천재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마르틴 루터를 다 존경해야 되지 않나요? 마르틴 루터를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존 칼빈이 더 천재겠습니까? 칼 발트가 더 천재겠습니까? 존 칼빈이 더 천재라고 봐야 되죠. 존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칼 발트도 개혁파 그 바운더리에 있는 하나의 인재잖아요. 근데 그 칼 발트가 존 칼빈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반대라고 쓴 것이 제 논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유사하다고 논문을 쓰면서 칼 발트가 더 훌륭하다고 논문을 썼죠. 저는 칼 발트와 존 칼빈의 사상이 완전히 대치되어 있다. 존 칼빈은 전통신학을 체계화해서 제가 만드는 것은 홀리 캐톨릭 처치의 오토독스 홀리 캐톨릭 처치를 칼빈이 구현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오토독스와 캐톨릭 처치가 이렇게 분리된 거야. 1054년에. 근데 칼빈이 그것을 다시 붙이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진정한 보편교회를 구현한 신학자로 칼빈을 그렇게 논문에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칼 발트는 그 정통신학을 비평하고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써서 박사가 됐는데 그것이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 최정점에 칼 발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62년 2차 바티칸 회의도 칼 발트 신학을 채용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거든요. 신중심 신학도 칼 발트의 신학가 모판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주의도 칼 발트 신학이 아주 결정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현대 신학의 소스가 칼 발트에게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에밀 브루너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 발트예요. 그러니까 고가르테이나 에밀 브루너나 이러한 사람들 신학이 다 거기 블랙홀처럼 칼 발트에게 들어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 몰트만이 칼 발트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몰트만 신학은 칼 발트 신학에 들어가 있어요. 판넨베르크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톰 라이트가 칼 발트 신학을 배척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톰 라이트를 읽어보면 칼 발트의 one circle이라고 하거든요. one concentration. 하나에 집중된 그 체계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톰 라이트의 말은 God single plan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 이거거든요. God single plan. 그것이 멋있는 말 같지만 칼 발트의 다른 형태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일실론적 사유체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실론적 사유체계가 신중심 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실론적 체계가 아니죠. 일실론이지만 위가 계시는 삼위일체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에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철원 박사님이 칼 발트의 삼위일체론이 없다. 1982년에 박사 논문을 획득하셨고 또 그것으로 20세기 100대 논문에 그 논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칼 발티안들이 그 논문을 100대 논문에 포함시킨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세인 교수님의 100대 논문 저작은 발티안적 논문이에요. 서철원 교수님은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없다는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이해가 칼 발트의 이해인데 그 이해에서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창조자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발트에게는 창조자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문을 쓰셨는데 그것이 100대 논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칼 발트 신학이 발트 신학의 정통적이 아니다. 삼일체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비학문적인 것이 아니죠. 왜? 발트한테 그걸 수용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100대 논문에 포함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참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칼 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이해, 자기 신학, 자기 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내 생각과 칼 발트 생각이 어떻게 교류하는가,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교류하면 되고, 이 두 싸움에는 중재자가 없잖아요. 중재자가 뭐냐 이거죠. 중재자는 교회의 결정이죠. 교회의 결정과 나의 생각, 칼 발트 생각, 이 세 개의 이렇게 각을 놓으면, 0점을 놓으면 0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칼 발트 신학, 교회 교의학에 대해서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이야기들이지만 한번 뭐 이리 들어보시고 저리 들어보시고 하면서 칼 발트 교회 교의학을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들이 칼 발트 신학을 분석해 좀 그 입구에서 노크는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진정한 신학을 알기 위해서 칼 발트 신학이
꼭 넘어야 할 산이고 그 산을 넘지 못했다면 우회하지 말고 우회하는 순간 신학 분별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돌파를 해서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